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아침 9시 15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면사무소에서 재직 중인 8명의 공무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 처리에 한창이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날따라 몇몇 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당시 안에는 임산부를 포함한 12명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9시 15분에 한 남성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소리에 모두가 한순간에 고개를 돌리는데 순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이 남성의 손에 엽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씩씩거리면서 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대뜸 카운터 안쪽에서 민원을 보고 있던 6급 공무원 47세 손건호 씨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대처할 틈도 없이 탕탕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죠. 두 발의 총성 직후 손 씨는 가슴 명치와 왼쪽 어깨에 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과 주민들이 막 깍 비명을 지르면서 일단 몸을 피했죠. 그런데요, 이 남성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총구를 돌리더니 이번엔 다른 쪽 카운터에 앉아있던 8급 공무원 38살 이수연 씨를 겨냥합니다. 탕! 또다시 총성이 울렸고 이 씨가 가슴에 피를 흘리고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이때 밖에서 총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53세 박종훈 씨였는데 면사무소 밖에서 경로당 보수공사 일로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리자마자 지체 없이 그가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가보니까 이 범인이 이번엔 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거 말리지 않으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상황입니다. 박종훈 씨는 그대로 그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탕탕 두 발의 총알이 더 발사가 됐거든요. 가까스로 제압에 성공을 했고 재빨리 총을 빼앗아서 멀리 던져버려요. 범인이 몸이 붙들려서 막 발버둥 치는 와중인데 이번에는 품에 숨겨둔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걸 본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박종훈 씨와 함께 손에 있는 흉기를 겨우 빼앗게 되죠. 자, 빨리 경찰 신고해요. 와, 이른 아침 면사무소에서 벌어진 총격에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종훈 씨와 직원들은 필사적으로 범인을 붙잡고 있었고요.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그의 정체는 77살이던 김 씨였습니다. 아니, 나이도 지긋하신 이분이 왜 총을 들고 살해를 저지른 걸까요? 그것도 정확하게 두 공무원을 노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범인 김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경기도 수원에서 원예업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서 다리에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고령의 나이에 몸까지 불편해지니까 사업을 계속하긴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씨는 이런 상황을 해병대 출신 후배에게 자주 토로하곤 했고요. 그 내용은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시골에서 좀 작게 농사나 지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때 마침 후배가 살던 곳이 봉화군 소천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봉화군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서 수질이 좋고 또 토양도 비옥해요. 여기야말로 친환경 농업에 최적화된 곳이었죠. 그렇게 2014년 11월 김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소천면으로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수원에 남아있고요. 홀로 이사를 결심하게 돼요. 어차피 후배도 살고 있어서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마침 그때쯤 이 농업계에서 아로니아가 슈퍼푸드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산됐죠. 그래서 김 씨가 아로니아 밭을 매입했고 소규모 재배를 시작하게 됐죠. 그토록 원해왔던 은퇴 후의 삶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귀농 생활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였는데요.
일단 이 김 씨가 거주하던 곳이 임기 1위 온덕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김 씨를 포함해서 한 4가구 정도만 살 정도로 좀 외딴 곳이었죠. 그렇다 보니 주민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간 살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더해 수원에 있는 가족들도 자주 찾아온 건 아니었고, 그나마 해병대 후배와 자주 만나긴 했지만 얼마 후에 예기치 않게 후배가 사망하게 되면서 그는 상당히 고립되고 또 외로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귀농한 지 2년이 지난 2016년 10월, 김 씨의 집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이웃이 등장합니다. 48살이던 승려 임 씨가 이사를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계십니까? 하고 돌연 임 씨가 김 씨의 집을 찾아옵니다. 배관 관련 문제를 의논하고 싶대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온덕골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네가요, 상수도 시설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상수도 대신에 공동 물탱크에다가 지하수를 저장한 후 배관을 통해서 각 집에 물이 공급이 되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온덕골은 거주자도 별로 없고 물탱크까지 거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 자체가 없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2015년에 이제 김 씨가 나 이 불편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옆집과 함께 배관 공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이사 온 임 씨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 쪽으로 그 배관을 좀 추가적으로 연결해달라 김 씨의 집을 이제 와서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임 씨 집은 좀 더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온덕골에 설치해 있는 배관에다가 자기네 집 배관 하나를 설치할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이게 수압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이걸 임 씨도 이제 감지하고는 그럼 모터 펌프를 달자.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 계획을 들은 김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기존 배관도 좁아서 지금 2집, 3집까지 쓰기 너무 힘들다. 거절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모터 펌프를 설치한다 한들 임시 집까지 배관을 또 연결하면 다른 집 수압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김 씨는 기존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그는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어서 행여나 물이 부족하면 이제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김 씨가 결사 반대를 했지만 임 씨와 배수 공사업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여나 수압이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복구하겠다라고 약조를 하게 돼요. 근데 김 씨가 이걸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럼 각서를 써달라 요구하니까 여기서 이제 임 씨가 말하길, 아니 제가 스님입니다. 부처님이 지켜보시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각서까지 쓸 필요 있나요? 그냥 믿고 가시죠.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죠. 결국 김 씨는 공사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돌연 임 씨가 그 모터펌프 설치 비용과 전기 요금을 같이 분담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 씨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필요해서 설치해놓고 왜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거부했고 바로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2017년 1월 당시 김 씨는 지난 며칠간 옆집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화목 보일러 연기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화목 보일러라는 거는 장작을 태워서 난방을 하는 보일러예요. 근데 연기가 들어오면 이제 눈이 따갑고 막 기침이 나잖아요. 심지어 계속 들어오니까 집안에 그름도 생기고요. 이때 김 씨가 화가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윗집 임씨놈이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옆집에다 이걸 시킨 거다. 이게 분명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해서 옆집에 달려갔고 막 고성이 오고 가게 되죠. 그러던 중 김 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맙니다. 얼마 후 옆집은 참다 못해 이사를 가요.
뭐 그렇게 일단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4월 20일, 갑자기 세수를 하던 김 씨가 돌연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달려갔죠. 왜 물이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장님이 오히려 김 씨를 비난합니다. 응? 자네 말이야. 공사비랑 모터비, 전기세도 안 내고 물 마시고 또 옆집까지 그렇게 두들겨 패서 내쫓으면 어떡해? 응? 자네 그렇게 살지 마. 김 씨는 당장 윗집 임 씨를 찾아가서 너 대체 이장한테 무슨 말을 짓거린 거냐 소리를 질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으름장을 놨어요. 이때 승려 임 씨도 고성으로 그리고 좀 심하게 되받아칩니다. 이런 XX 새끼야. 내가 너를 말려 죽이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너 아주 그냥 패 죽일 새끼다 임마. 이제 대화는요. 저희가 그 재판 내용을 통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은 더 상스러운 욕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 씨가 손으로 김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게 되죠. 이날 이후 임 씨는 키우던 개를 김 씨 집 앞에 일부러 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참 어른들끼리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어떤 협의를 하지 못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는 좀 꼴사나운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해 김 씨가 경찰을 찾아가게 돼요. 하지만 경찰 입장은 아이고 어르신 이 정도로 저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김 씨는 더욱 분노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온 마을이 이장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사업자도 그렇고 임 씨만 싸고 돈다라는 생각에 휩싸였어요. 어쩌면 자기는 그들과 평소에 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뭐 시골 텃세라고 하기에는 임 씨도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왜곡된 생각이 나날이 깊어졌고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안동에서 총포사를 운영하던 지인에게 전화를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엽총 구할 수 있냐? 절차를 묻게 되죠. 사실 김 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해 조류나 동물을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고 수렵 면허 시험을 치렀고요. 수원 중부경찰서에 가서 엽총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요. 여기서 왜 수원이었냐면 아직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이제 본가가 수원에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 봉화군에서도 추가로 포획 허가를 받아내죠. 최종적으로 그는 엽총 한정과 실탄 100개를 지인으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소천 파출소에 보관해둬요. 참고로 현행법상 총기류는 개인이 보관할 수 없어요. 이거 아시죠? 허가증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서 총기를 반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김 씨. 자,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의 목표는 저 윗집에 살고 있는 승려, 임 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 발생 4일 전이었어요. 김 씨가 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돼요. 앞서 임 씨가 설치해둔 그 수도 원상 복구하고 영수증 제출할 테니 비용을 지원해달라라는 민원을 접수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그를 응대한 직원이 송건호 씨와 이수연 씨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어르신 예산이 부족하니 내년에 검토할 수 있다고 그를 이제 달래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이때 소천 파출소장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출소장이 임 씨한테 화가 나신 건 이해하지만 고소하셔야지 다른 방법 있습니까? 이러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않았죠. 결국 그날 이후 김 씨의 적개심은 내 민원을 거부한 저 손건호, 이수현, 그리고 나를 무시한 마을 이장, 또 무능한 소천 파출소장, 그리고 또 모터 설치 업자에게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인 나를 무시한다는 피해망상 때문이었죠. 이후 김 씨는 소천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모터 펌프 설치 업자의 집을 수소문합니다. 사건 전날 마침내 주소를 알아냈고 그 앞에서 잠복을 하면서 출근 시간을 미리 파악해둬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낸 김 씨가 총기 테러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아침에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후에 가장 먼저 파출소장 죽이고 임씨 찾아가 살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례로 자기가 이제 목표했던 마을 이장, 공무원, 설치업자까지 순서대로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사건 당일이 되었습니다. 21일 아침 7시 50분 김 씨가 분주하게 움직였죠. 엽총 출고해서 실탄 5발을 장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파출소에서 총을 꺼내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파출소장이 아직 출근하기 전인 거야.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획을 바꿔서 임신혼 먼저 제거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앞서 잠깐 집에 들렀고 이 재장전을 하면서 가스총을 또 추가로 챙기게 돼요. 왜냐하면 범행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잭 나이프와 못이 박힌 나무 몽둥이까지 챙겨오게 되죠. 그는 곧장 임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임씨가 집에 없어요. 아침 일찍 밭에 나갔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곧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에 김씨가 주변에서 차분히 기다렸죠. 그 사이 다음 타겟이었던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장은 또 마침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시내에 나가 있어요. 그렇게 첫눈으로 화를 면한 거예요. 아침 9시 10분입니다. 임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김 씨는 그의 몸통을 겨냥해서 총을 발사합니다. 탕! 이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고요. 놀란 임 씨가 막 서둘러 도주를 했죠. 근데 김 씨가 그 뒤로 탕탕 2발을 더 발사했어요.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한 김 씨는 이제 파출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실탄을 재장전했고요. 파출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어요. 왜냐? 앞서 임 씨의 신고를 받고 모두 출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씩씩거리면서 차를 몰고 이번엔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장애인 구역에다가 대충 처박아 놓고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안에 들어가서 2명의 공무원에게 총을 겨누어 살해한 거예요. 그날 밖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박종훈 씨, 그리고 그 외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그 분노의 총성은 아마 마을 사람 모두에게 향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피해자들 상황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승려 임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요. 하지만 손 씨와 이 씨는 닥터 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까지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결말이죠. 사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소천 파출소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사건 전에 피해자였던 승려 임 씨가 사실 3번이나 걸쳐 경찰에 김 씨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번은 김 씨가 도끼를 들고 찾아와서 막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경찰이 이건 또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심지어 이제 김 씨는 총을 맡겨뒀잖아요. 근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5번에 걸쳐 총기를 출고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을 좀 수상하게 계속 가져가는, 여기에서 뭔가 감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김 씨가 8월 중순쯤에 내가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일 거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저기 새가 있네 하면서 막 새를 쫓는다는 핑계로 총을 겨누고 심지어 탕 쏘기도 했어요. 사실 옆집 주민도 여기에 겁을 먹고 이사를 간 거고요. 임 씨와 주민들 거듭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어쩐 일인지 경찰들은 그냥 같은 이웃끼리 너무 예민하게 구시지 말라 하면서 그냥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 와중에 진정서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총기 회수하고 진상조사를 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때 또 김 씨가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저놈 임 씨가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다. 결국 8월 8일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이거는 총기를 출고하는 걸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대요. 사실 김 씨라는 사람이 1969년 19살 나이대에 상해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라고 보긴 좀 힘든 거예요. 특히나 최근 10년간은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기를 출고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을 둘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김 씨는 제한이 풀린 이튿날부터 사건 당일까지 총 7번이나 총기를 입출고합니다. 총 찾아와서 매일같이 종이 상자를 놓고 사격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실탄 130개를 소비했고요. 실제로 김 씨가 체포될 당시에 차 안에 여분 탄환이 60여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김 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죠. 그렇게 김 씨는 2025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한편 위험을 무릅쓰고 김 씨를 제압한 박종훈 씨는 LG 의인상과 함께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상금 전액을 유족에게 전달하게 돼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송건호 씨와 이수연 씨의 합동 연결식이 열렸고요. 두 사람의 유해는 각각 안동 추모공원과 영주 영봉 추모공원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인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공무원들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족들 앞에서는 좀 고개를 빳빳이 드는 듯 했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분노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충고를 겨누는 결론이 됐어요. 이건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될 방법이죠. 이젠 김 씨가 차디찬 교도소에서 죄의 무게를 느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저녁 6시 반, 서울 강북구 미아동과 번동을 연결하는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낯선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총성이에요. 터널이라고 해서 혹시 굉장히 외진 곳을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긴 엄연히 서울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심지어 지하철 4호선 수유역과는 300m 정도만 떨어져 있었고요. 또 차가 오가는 길도 인접하고요. 게다가 당시는 6시 반, 퇴근 시간이라 오가는 행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데서 총성이라뇨. 오페산 터널 총격. 이날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먼저 범인은 46살의 남성 성병대였습니다. 도대체 중년 남성이 왜 총까지 들고 거리로 나왔는지 그의 삶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200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요. 자, 이 말은 집행유예 기간, 즉 4년 동안 동종 범죄나 유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죠. 바로 감옥엔 안 갑니다. 근데 그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병대가 또 청소년 강간을 저질렀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실 그가 처음에 저지른 그 특수 강간, 이 말 자체가요, 일반 강간과는 다르게 폭력이 수반된 더 질 나쁜 범죄입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이런 사람한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도 좀 그렇죠. 잠자코 살라고 내려준 그 기간 동안 또 미성년자를 강간한 거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성병대는 징역 5년형을 살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엔 복역을 하던 중에 교도 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게다가 동료 재소자 음식에 약을 탔다 이런 누명을 씌웠대요. 그래가지고 또 징역 8개월이 추가됐고요. 참, 그야말로 교도소 안팎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데요. 그런 그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온 때는 거의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당연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성병대가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해요.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죠. 성병대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2013년 원래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번동에 터를 잡아요.
처음엔 떡집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뒀고요.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큰 손해만 봤습니다. 2015년 5월부터는 가진 돈이 몽땅 떨어졌고 생활고에 시달려요. 살고 있던 원룸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보증금 300만 원 중에 70만 원만 좀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예요. 연체된 그 월세는 남은 보증금에서 까달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나랏돈도 잘 받아먹었습니다. 성병대는 강북구청과 또 번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 덕에 3개월간 약 1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타는데 결국 이것도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해지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텐데 성병대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경찰의 사주를 받고 자기를 음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성병대가 생활고에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니까 원망하던 화살이 엉뚱한 곳에 간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막 되짚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그게 성범죄, 그걸 저질렀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병대의 생각은 달랐어요. 엉뚱하게도 자기를 체포한 경찰로 화살이 향한 거예요. 경찰을 원망해요. 게다가 지금 전자발찌 차고 있잖아요. 이게 경찰이 자기를 못살게 굴려는 목적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경찰이 내 직장의 사장을 다 사주해서 나를 음해할 거라는 피해망상까지 확대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점점 생각이 이렇게까지 미쳤느냐. 이 사람이 나는 애초부터 잘못한 게 없어. 난 누명을 쓴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생각이 막 오만 방향으로 간 겁니다. 심각해요. 그러면서 성병대는 자신은 언젠가 경찰에 의해 암살당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경찰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2016년 5월 강북구의 한 가게에서 20cm가 넘는 회칼 4자루를 구매했어요. 흉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병대가 원래 경찰한테 총을 빼앗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총 사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보통 소지하는 것과 유사한 리볼버 형태로 된 비비탄 총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살상용으로 개조하기 시작해요. 그 총기 개조 방법을 막 학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인터넷 동영상을 뒤졌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경찰들이 나중에 이 성병대가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검증한 겁니다. 언뜻 보면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력은 대단했다고 해요. 경찰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인간 근육의 강도와 비슷한 젤라틴 블럭을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무려 34cm나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급소에 맞으면 목숨을 빼앗아갈 만한 위력인 거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이 총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대표적으로 화약입니다. 화약 자체는 일단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성병대는 전과자여서 더더욱 쉽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화약을 구했냐? 이것도 참 황당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갖고 노는 폭죽 있죠? 성병대가 그걸 잔뜩 사모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화약을 일일이 긁어모아요. 또 탄환은 쇠구슬로 대체했고요. 아예 작정하고 정말 총기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이 정도 열성이면 차라리 이 일을 하지 그랬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성병대가 만든 총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이프 하나당 쇠구슬이 하나씩 발사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딱 봐도 파이프 개수가 상당해요. 최대한 많이 쏘고 싶었던 거죠. 한편 성병대가 원한을 품은 건 경찰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2월에 같은 동네에서 한 차례 이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만난 부동산 업자 60대 여성 이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전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말을 걸었죠.
실제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이 씨 여성이 당황해하면서 에?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라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때 성병대는 이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앙심을 품게 되죠. 성병대가 이사한 곳은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 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또 가까워요. 게다가 관리 문제로 이 씨와 성병대가 또 사소한 언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병대는 더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 이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 암살할 수 있는 비밀 경찰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겠다면서 2016년 10월 17일 직접 그녀에게 술 한 잔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이 씨는 나는 술은 안 먹어요 하면서 거절했죠. 그러자 성병대의 머릿속에는 그럼 그렇지. 너 비밀경찰 맞구나. 와, 여러분, 사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틀 뒤인 10월 19일 저녁 6시. 성병대는 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번동의 부동산 앞에서 그녀가 퇴근하고 나오길 기다려요. 이 씨가 문을 잠그고 이제 퇴근을 하던 길에 조심히 그녀를 따라갔고요. 바로 옆에서 틈을 보고는 사제총 한 방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게 조준에 실패했어요. 대신에 길 건너편에 지나가고 있던 무고한 행인 71세 이 씨가 총알에 복부를 관통당합니다. 날벼락인 거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돼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한편 지금 부동산 업자 이 씨는 총을 맞을 뻔한 거잖아요.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했죠. 성병대가 집요하게 쫓아왔고요. 여기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꺼내더니 이 씨의 머리를 5번이나 가격합니다. 그녀는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기절했어요. 이때 성병대는 목적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죽었다고 여기고 공격을 멈췄는데요. 이후 빠르게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적을 당할 거니까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끊어냈어요. 그렇게 향한 곳이 최초 현장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옥패산 터널입니다. 그는 터널 옆 풀숲에 일단 몸을 숨기게 돼요. 한편 이 사람의 도주를 목격한 많은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강북경찰서는 6대의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시키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터널 근처에 도착한 이들은 번동 파출소 소속 54세의 김창호 경감, 그를 포함한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총격이 아니라 폭력으로 접수된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경찰들 중 누구도 방탄복 같은 기본적인 방어 도구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김창호 경감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성병대가 몸을 숨긴 그 숲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순간 탁!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병대가 쏜 거죠. 이 총알이 5m 거리에서 발사되었고 김창호 경감의 몸통에 박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 경감은 흉부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함께 출동하신 다른 경찰관분은 재빨리 몸을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성병대의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잖아요. 6대나 지금 여기 왔으니까요. 그러는 족족 사제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도 대응 사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 경찰이 발사한 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이 중 2발이 성병대를 맞추긴 했는데 그는 이미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약 10분간 숨막히는 교전이 이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와중에 뜻밖의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병대를 붙잡는데 사실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한 시민이었는데요. 당시에 인근에서 건설 노동자였던 56세 김 씨, 그리고 33살의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팡탕탕 막 총성이 들리니까 뭔 일이야 하고 주시하게 되잖아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김 씨는 성병대가 경찰과 막 대치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숲 뒤로 다가가서 그를 뒤에서 덮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이후엔 인근 상가 사람들도 합세해서 결국 성병대를 제압하는데 힘을 보탰죠. 그렇게 잡힌 성병대는 헬멧 그리고 방탄복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소지품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무려 17정에 달하는 사제총기와 칼 7자루, 그리고 사제폭탄 1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야말로 작정한 테러범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병대는 저지됐지만 이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순직하셨고 또 시민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일단 성병대의 그 걷잡을 수 없는 피해망상에서 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가 심각한 편집증적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살상용 무기를 제작했잖아요. 그걸 또 범행에 이용했고 모든 걸 계획했고요. 이 점이 참작된 거죠. 따라서 그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게 억울했나 봐요. 성병대가 항소를 했죠. 그러면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역시나 그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확정되었는데요. 이때 재판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그리고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재판에서도 지적되었듯 이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 경찰관의 사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로 인해 많은 시민들도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망하신 김창호 경감님은 정년을 겨우 6년 남긴 베테랑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근데 만약 그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방탄복만 입고 계셨더라면 이런 비극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은 그때부터 순찰차에 방탄복을 필수로 배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네 순찰하다가 총알 맞을 일이 있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국내에서 총기 사고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 수많은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음에도 시민이 나서야 할 만큼 이 진압이 더뎠던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성병대 물론 총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래도 경찰도 무기를 갖고 있긴 했죠.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고충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규정인데요. 먼저 그 당시의 규정상 경찰은 흉기를 든 범인을 만나면 무조건 투항하세요, 투항하세요, 투항하세요 이렇게 3번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성병대는 빠르게 총을 발사해버렸죠?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또한 경찰관은 무조건 범인의 하반신에만 총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상반신에 총을 맞을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피하려 하는 거겠죠. 근데 당시의 성병대는 풀숲에 몸을 가린 채였어요. 그러니까 하반신만 맞춰야 되는데 경찰은 쉽사리 대응 사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다 물론 지켜야겠지만 이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다 보니 경찰은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던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 경찰, 그들은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경찰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딸이자 아들입니다.
시민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